지금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과 총평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7월 25일 정기토익 잘 보셨나요? 시험은 언제나 보면 어렵죠. 네, 그리고 일단 보고 나면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자, 우리 일단 이번 영상은 맞다 틀리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지나간 시험 너무 집착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한 번 더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렇다면 저랑 전반적인 Per 5, 6의 난이도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들, 그 다음 중요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해커스 영어 사이트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해커스 영어 hackers.co.kr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들어가 보시고요. 자, 우리 이번 난이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Per 5는 전반적으로 중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품사 문제는 너무나 중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어려운 품사는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품사 문제 중에서 분사 자리 문제가 오늘 한 3, 4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짚어드릴 거고요. 어휘 문제 중에서 조금 생소한 어휘들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우리 게시판에서도 끝까지 논란이 있었던 그러한 조금 난이도 있는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는 중중상, 자, 그런데 품사 문제는 중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중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휘 문제는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난이도 있는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없다면 990점이 한 1000명, 10,000명 나오면 너무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자, 어느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두 문제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Per 6는 전반적으로 중이었는데 사실은 중상 정도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품사 문제는 정말 너무나 평이하게 중이었고 자, 어휘나 시제 문제 같은 거에서 조금 그런가? 이렇게 여러분 좀 긴가민가 하는 문제들이 있긴 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잡아보면 어휘 문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 있었고요. 자, 우리 문장 삽입 문제는 조금 정답을 고르면서도 확신이 잘 안 서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토익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확실한 오답을 제거하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이지만 문장 삽입은 정답이 어려웠다기보다 정답이 딱히 확신을 주는 정답이 많이 없었던 것도 같아서 중상 정도로 잡으면 전체 난이도는 중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Per 5 한번 볼게요. 자, 그럼 Per 5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이거 어렵다, 애매하다라고 했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명사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t냐, someone이냐. 자, 대명사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대명사입니다. 사실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도 대명사 수업한 다음 날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문법적으로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정리해 둔다, 기억해 둔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정답은 A번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해석을 쭉 해보더라도 자, Miller and Sons는 믿는다, 뭐뭐가 옳다고 믿는다. 자, 다루는 게 worker라는 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각의 직원이 맞는 거지 누군가 직원은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직원들의 개인적인 필요사항들을 다루다,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뭐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의 문법 포인트가 뭐냐? worker라는 거. 지금 여기서 직원. 사람은 가산 명사인데 가산에서 S가 없는 건 단수라고 하죠. 가산 단수가 나왔다는 거 기억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수일치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수일치 하면 대표적으로 주어 동사 떠오르죠? 맞습니다.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줘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량 표현과 명사의 수일치 짝꿍들도 있고요. 자, 얘네들은 토익이 정말 좋아합니다.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미 너무 완벽히 숙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고 아직 암기가 조금 덜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번 더 확실하게 암기한다라고 하고 앞에 화면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랑 준비되신 분들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짝꿍이 중요합니다. every 모든 암기해도 토익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왜? every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이걸 암기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every부터 소리내서 시작. every, each, another 가산 단수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예문에서 봤던 문제에서 봤던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worker라는 단수 형태와 every를 쓰는 거예요. every worker, each worker 이렇게. 네. 그럼 두 번째, 저랑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many부터 시작. many, several, a few 가산 복수 명사. 그러면 many 다음에는 worker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딱 이것만 가능해요. workers만 가능한 거예요. worker도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줄 가볼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much, a little 불가산. 자, 이번에는 여러분 worker 자체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불가산 써야 돼요. 자, 대표적인 water, coffee 이런 단어랑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가산, 불가산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가산, 불가산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각각의 포인트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담당 쌤들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마지막 거 갈 건데 마지막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almost 시작. almost, some, any 가산 복수 불가산 맞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all 다음에는 만약에 이 셋 중에서 쓴다면 all worker는 안 돼요. all workers, most workers, some workers, any workers 아니면 all water, most water 등등등 불가산이랑 쓸 수 있어요. 단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any는 가산 단수랑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any만 some worker는 안 되는 거예요. most worker, all worker도 안 됩니다. 근데 any worker, any employee 요거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추가로 any는 가산 단수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일치 여러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합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한 가지 포인트 더 잡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앞에 보기에서 봤던 이렇게 제가 크게 이렇게 했지만 잘 보면 one, body, thing으로 끝난 애들이에요. 거기에다가 some, any, every, no를 붙이면 이러한 부정대명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음에 명사를 같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북,
아니면 뭐 사람이야. 그러면 employee. 자, 이런 걸 썼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도 어색하죠? 자, 누군가 직원. 말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은 몰라도 누군가 직원은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이 자리에는 명사는 쓸 수 없다를 꼭 정리하세요. 아셨죠? 그다음 토익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오답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of라는 전치사 앞에는 자, 이런 one이나 body나 thing으로 끝나는 건 쓸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이것도 여러분 정답 고르는데 굉장히 큰 팁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얘네들은 명사랑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가볼 건데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험에 접속사 전치사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난이도 설명드릴 때 품사는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ABCD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시면 whenever, therefore, 나머지 보기가 다른 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due to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품사가 모두 다른 겁니다. 그러면 품사만 알면 끝이에요. 잘 보세요. whenever는 접속사예요. therefore는 부사입니다. due to는 전치사예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음에 나오는 구조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는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서 한 덩어리 되고 문장 전체 주어 동사 따로 있는 거고요. 부사는 그냥 부사 혼자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따로 있는 거예요. 부사 혼자 한 덩어리. 전치사는 명사랑 한 덩어리이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주어 동사를 빼고 이 부분만 보면 접속사 다음 주어 동사, 부사는 혼자, 전치사 다음 명사.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일단 정답은 whenever인데 혹시 whenever 품사가 어려우셨다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ever 붙으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ever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가 WH로 시작하는 건 일단 문장 안에 들어가면 품사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안에 들어가면 품사 뭐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볼까요? 품사 뭐예요? 시작! 접속사. 자, 그럼 제가 문제 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문제도 돼요. 네, 대답하세요. whoever 품사 뭐예요? 대답 뭐예요? 접속사. 맞아요.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wherever 품사 뭐예요? 자, 얘는 접속사. 여러분, whatever 품사 뭐예요? whatever. 그래요, 접속사입니다. 그럼 what은 품사 뭐예요? 역시나 접속사입니다. 일단 ever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적인 차이까지 지금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도 되니까 자, 일단 얘네가 접속사다만 알아도 돼요. 물론 이런 것들 자, where냐, wherever냐, who냐, whoever냐 묻는 문제 출제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 지금 보시는 이런 문제처럼 얘가 접속사다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자주 출제돼요. 자,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냐, when이냐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공부할 때 여기에 엄청 집중을 하시면 공부하는데 시간 엄청 쏟아붓고 머리 너무 아프고 시험 문제 풀면 또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차근차근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접속사라는 것만 강조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who냐, whoever냐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그때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접속사다만 기억해요. 어렵지 않죠? whenever 품사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러면 자, therefore는 여러분 자, 이것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확한 품사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접속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와 비슷한 의미가 접속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 어떤 게요? 의미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therefore 하면 뭐예요? 부사 끝. 자, therefore 품사 뭐예요? 부사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럼 볼게요. 자, 빈칸 앞에 would be able to 동사 원형 나와 있죠? 앞에는 주어예요. 뒤에 이렇게 동사 나와 있고 앞에 주어 있죠? 그럼 주어 동사 앞에 누구? 접속사니까 whenever입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봅시다. 다시 한번. 전치사는 명사랑 한 덩어리예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랑 한 팀, 부사는 혼자 씁니다. 괄호 표시한 건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쵸?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접속 부사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접속이라는 의미 때문에 헷갈릴 바엔 그죠? 그냥 부사라고 암기합니다. 내가 접속 부사라고 암기해도 나는 충분히 이해해. 품사 헷갈리지 않아. 이런 분들 접속 부사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한 이름으로 암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학습량에 따라서 나는 접속 부사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사라고 암기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토익을 지난달에 시작하신 분, 어떤 분은 완전 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학습량에 따라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돼요. 정확히는 접속 부사 맞고요. 자, 다른 품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름 암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사 끝. 잘 따라하고 있죠? 자, 그럼 앞으로 헷갈리지 않게 therefore 하면 품사는 부사입니다. 소리내서 대답해 볼게요. 자, therefore 품사 뭐예요? 부사. however 품사 뭐예요? 부사. 근데 얘는 그러나인데 여러분 의미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품사는 부사입니다. 기억해요. however 부사. besides 뭐예요? 부사. 물론 얘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무엇 외에도 라는 전치사도 있는데 이외에도 얘는 부사로 접속 부사로 게다가 라는 뜻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부사로 정리해 봅시다. beside도 부사예요. 자, moreover 품사 뭐예요? 부사이고요. meanwhile도 부사입니다. 그럼 제가 추가 포인트로 아래 예문 가지고 왔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 빈칸 다음에 they could finish it before the deadline. 여러분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 B, C, D 중에서 그것들이 할 때마다인가 아니면 뭐 그러나인가 during인가 동안인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얘는 품사가 접속사, 얘는 부사, 얘는 전치사예요. 자, 문법적으로 문장 전체 주어 동사는 하나가 딱 있어야 하고요. 앞에 한 단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refore 이렇게 정답은 therefore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품사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나온 김에 두 가지 의미만 정리해보면 얘는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 할 때마다. Therefore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아니면 뭐 때마다 아니면 그게 언제든지 자 그것들이 준비된 게 언제든지 우리는 그 메달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기 앞에 내용이 사실 있었는데 뭔가 주문하고 언제든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품사가 엄청 중요했던 문제였다라고 봐주시고 자 그렇다면 비슷한 패턴으로 몇 가지 더 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fter 같은 정답은 여러분 after는 품사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그런데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A, B, C, D는 전부 다 전치사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after예요. 이렇게 품사로만 풀 수 있는 문제. 또 하나 only for 여러분 이런 거 뭔가 일단 단어가 많아지면 어렵죠. 그렇지만 only if도 여러분 접속사이고 요즘에 아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꼭 정리하시고 뭐뭐인 경우에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반품할 때는 원래 포장지에 포장된 경우에만 original receipt
원본 영수증을 동봉한 경우에만 이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품사가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럼 A, B, C, D에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 전치사 섞여 있는데 바로 다음에 주어 동사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7월 25일 토익 파트 7 총평 강의를 맡은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의 강사 경문국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총평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총평 강의 외에도 더 많은 토익 관련된 자료 또는 강의를 원하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해커스토익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hackers.co.kr 또는 검색창에 해커스토익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자료에 대해서 많은 접근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총평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시험의 난이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시험의 난이도, 그 중에서 파트 7의 난이도는 중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트 7은 보통 이 정도 난이도죠. 그렇죠? 굉장히 쉬웠던 적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냐? 그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번 시험에는 좀 지문이 길어져가지고 우리한테 피로감을 주는 그런 지문들도 있었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기에 특히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에서 뭐가 정답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익 총평 강의는요, 주로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은 연계 지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 지문 어떤 건지 아시죠? 자, 토익 파트 7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이중 지문 그리고 삼중 지문이요. 자, 파트 7 문제는 총 54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의 개수가 총 25문제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고득점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연계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은 오늘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왔던 이제 5개 연계 지문을 일단 다 준비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장에 가서 학생처럼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기억력에 의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문의 내용을 100% 또는 문제를 100%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끄집어 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저런 흐름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이런 연계 질문이 나올 수가 있구나에 대해서 감을 잡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중 지문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이거였어요. 자, 어떤 이메일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출정 업무 담당자입니다 라고 여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 사람이 자, 여러분들 5월 3일에 컨퍼런스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그리로 셔틀버스를 예약해 놨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요. 그러면서 비행 일정이 혹시라도 변화가 생기면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약을 해놨으니까, 셔틀버스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 탑승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차량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하고 지문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거에 대한 답장과 같은 형태의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5월 3일에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5월 3일은 아까 나왔던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날짜죠. 그쵸? 그래서 5월 3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비행기 일정을
오후로 변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자가 요청했던 정보잖아요. 비행 일정에 변화가 생기면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추가로 덧붙이냐면 제가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제 3D 프린터를 보여줄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3D 프린터를요 뭐 따로 보내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같이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큰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메일을 보냈던 그 담당자가 하게 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답은 너무나 명쾌하죠. 그쵸? 자, 탑승 가능한 차량의 일정을 다시 잡아줘야죠. 왜 그러죠? 5월 3일에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를 예약했는데 이 셔틀은요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비행 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차편을 준비해 줘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게 될 일은 탑승 가능한 차량 일정을 다시 잡는다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중 지문은 총 2개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자, 카메라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종류의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카메라는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는 기본 카메라 플러스 무슨 방수 기능이 있었나? 이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는 방수 기능 플러스 고화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점점 어떤 느낌이냐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2K인가 뭐 2D인가 어떤 카메라가 나왔는데 방수 기능도 되고 무선도 되고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극지방에서나 아니면 정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문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촬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다 또는 비행기 등의 이제 좀 혹독한 환경에서도 촬영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연계점 보이죠? 그렇죠? 자, 질문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을 쓴 사람이 어떤 카메라 모델을 구했을까? 이거죠. 자,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나 비행기 등 혹독한 환경 속에서 촬영을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4개 카메라 중에서 당연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마지막에 있었던 저 2K 모델을 구매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마지막에 있었던 2K 모델로 확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중 지문이었고요. 자, 삼중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이 3개 나오고 문제가 5개 딸려 있는데 이중 지문하고 연계 질문의 개수는 달라요. 아까 이중 지문은 각각 연계 질문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 하나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삼중 지문도 연계 질문의 개수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지만 보통 2개 정도가 나와요. 이번 시험에서도 각 지문별로 2개씩 연계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야생동물 보호구역 단체 여행에 대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건데 단체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음의 정책들을 확인해 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단체여행은 10명에서 50명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해당하는 거죠. 평일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5명 이상, 그러니까 좀 많은 수의 단체 여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된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첫 번째 질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단체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고 지나가면 됐던 거죠. 자, 두 번째 지문에서 어떤 사람이 문의서를 보내요. 무언가를 질문하는 양식을 보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일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가족끼리 단체 여행을 가려고요.
가족끼리 단체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12명입니다. 뭐 가족이 좀 많네요. 그렇죠? 자, 12명으로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요일에 가고 싶어요. 근데 토요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야?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누가 쓴 글이냐면은 아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었잖아요. 그 구역 말고도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원들이나 이제 보호구역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를 총괄하는 곳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전체 담당자입니다. 자, 각 구역에서 이번에 공지하신 정책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지문을 본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정책 괜찮은데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명 이하의 단체는 19명까지, 그래서 20명이 안 되는 단체는 다른 일행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소수로 단체 운영을 하지 않고 2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단체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은 수로 단체 여행을 예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행을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추가 정책은 6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몇 가지 연계 포인트가 보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자, 케일라란 사람이 두 번째 지문에 등장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 너무 눈에 보이죠? 자, 첫 번째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행 가능한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즉 평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지문에서 이 사람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나 일요일에 가고 싶어요. 근데 뭐 토요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안 읽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착각한 건 뭐냐면 여행이 가능한 요일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 이 케일라란 사람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자, 케일라란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려면 두 번째 지문에 다시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문 가면은 가족끼리 단체 여행을 갈 건데 12명이다. 그리고 일요일도 상관없지만 6월 4일 토요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6월 4일 토요일도 괜찮고 6월 5일 토요일도 괜찮다. 어쨌든 이 사람은 6월에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 거고 12명의 단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지문을 가면은요. 새로 추가된 정책이 뭐냐면 19명 이하의 단체는 다른 일행이 추가될 수 있다. 그 연계가 되잖아요. 아까 케일라란 사람은 12명이었거든요. 그러면 7명이 모자라네. 그리고 저 사람은 6월에 여행을 갈 계획이었거든요. 이 정책은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케일라란 사람이 12명의 자기 가족들 외에도 자기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중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중 지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웨비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냥 합성어입니다. 웹이라는 거랑 세미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웹상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 뭐 이게 대단히 중요했던 건 아니고, 자, 이 웨비나에 일정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일정별로 다양한 주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자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와 있었죠. 그랬구나.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자, 이메일이 나왔는데 받는 사람이 눈치 빠르신 분들 이거 이메일 주소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나왔던 사람하고 여기 나왔던 강연자 이름하고 좀 겹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걸 몰랐어도 비행 일정이 나와요. 그래서 비행 일정이 8월 6일, 8월 8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는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홍콩을 갔다가 여기서 경유를 해서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일 일정은요. 뉴욕에서 도쿄를 갔다가 여기를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은 서울에서 출발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착하는 곳은 뉴욕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뉴욕에 가서 무언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 갑니다. 자, 세 번째 지문에 두 번째 지문의 날짜와 연계되는 게 나와요. 자, 8월 7일이 언제죠? 6일에서 8일 사이. 그렇죠?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때 Shin's Incorporate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교육을 진행을 할 거래요. 그럼 두 번째 지문과의 뭔가 연계성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교육에서는요, 5월 2일에 했던 웨비나에서 진행했던 내용을요,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지문까지 소환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보고서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 참석해야 되니까 자, 보고서의 마감 기한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글이죠. 자, 질문은 2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세 번째 지문에 나왔던 이 회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 회사의 위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을 잘 조합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문을 보면은 8월 7일에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거래요. 8월 7일에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 자, 5월 2일 세미나를 진행했던 토마 테이란 사람이 비행 일정상 8월 6일에 뉴욕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8월 8일에 뉴욕에서 떠나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이 회사는 뉴욕에 있구나. 저 사람의 비행 일정, 즉 강연하는 사람의 비행 일정을 보면은 이 회사의 위치를 알 수 있구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지문인 거죠. 두 번째, 이건 좀 쉬운 문제죠. 회사에서 진행하게 될 세미나 주제는 무엇일까?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세 번째 지문에서 5월 2일 세미나에서 했던 거를요, 더 상세하게 다룰 거다. 그러면 5월 2일에 웨비나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겠죠? 자, 5월 2일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강연을 했냐면은 효과적으로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 것 뿐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진행할 세미나 주제도 효과적인 이메일 활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다 이거죠. 자, 마지막 3중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중 지문이 조금 헷갈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문에는요, 이메일이 나왔어요. 자, 이메일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담당자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일정의 초안을 내가 작성을 했어요. 라고 이제 프로모션 일정에 대해서 나열을 해줘요. 나는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주차에는요, 잔디와 관련된 서비스 무언가 할인을 해주는 쿠폰에 대해서 이제 첫째 주에 진행을 하자. 자, 두 번째 주에는요, 자, 랜드스케이핑과 관련된 이제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주차, 4주차에도 무언가에 대해서 뭐 할인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문제 푸는 데 크게 중요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주 동안에 이제 프로모션 일정이 나왔으니까 검토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즉 피드백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지문에는요, 쿠폰이 나와요. 아까 4가지의 이제 주차별로 이제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쿠폰이 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1주차와 2주차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자, 1주차에 잔디와 관련된 서비스 할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쿠폰에 코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만 유효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 있었던 랜드스케이핑 무료 상담에 대해서도 코드가 나오고, 이것 또한 이번 주에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사람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첫 번째 글을 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주신 이메일 초안 봤다. 아, 좋아 보인다. 그런데 나한테 의견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무료 컨설팅을 할 거잖아. 근데 그거를 한 다음에 잔디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순서상 맞지 않을까? 잔디 서비스에다 할인을 먼저 한 다음에 무료 상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쵸? 상담을 한 다음에 잔디 서비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을 재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rearrange 해달라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랜드스케이핑을 무료 상담할 수 있는 그 코드명은 뭐냐라고 물어보죠. 자, 첫 번째 지문에서 랜드스케이핑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요, 뭐 2주차 있을 거다 이 정도로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보면은요, 이거의 코드명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드명은 컨설팅이구나, 뭐 컨설테이션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자, 제가 론 서비스 하나, 랜드스케이핑 하나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일정 물어봤어요. 자, 론 서비스는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냐, 또는 랜드스케이핑 컨설팅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는 거였거든요. 자, 이거의 기본적인 일정은 첫 번째 지문에 나왔었어요. 자, 첫 번째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론 서비스 같은 경우에 1주차에 할 거다. 점수 잡는 Hackers.